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0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쉰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나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채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 완료율이 85%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2월 대구 지방법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키면서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도입 4개월 만에 방역패스가 중단됐습니다. 오늘은 백채원 기자와 함께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방역패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함께 감염병 대응 정책의 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질병 대유행이 우리의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하루 최다 확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죠. 맞습니다. 17만 명이라는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한 규모입니다. 하루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발생하는 독일과 러시아, 브라질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미국보다도 확진자가 많았죠. 코로나19의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예측이 나왔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달 중순을 대유행의 정점으로 전망했었죠. 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3월 중순을 중심으로 3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고 방역당국은 35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유럽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방역 조치는 나라마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면서 지난 1월 27일부터 방역 조치들을 대폭 해제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선 다른 방역 조치는 낮췄지만 백신 패스는 더 강화했습니다. 프랑스는 76%의 백신 접종률이 무색하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백신 패스 효과와 관련한 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방역 패스에 대한 갈등은 비단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방역 패스, 백신 패스와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패스와 관련해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죠. 지금은 중단됐지만 사실 이 방역 패스, 시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죠.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방역 패스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 제한을 두는 제도인데요. 이로써 접종 완료자에게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꺾기 위해선 불가피하게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재갑 한림이대 교수는 2차까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중증 예방 효과가 80%, 3차까지 맞췄을 경우 99%의 사망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 반응을 감수하고 접종할 만큼 이익이 존재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이처럼 방역 패스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방역 패스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요.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해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재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방역 패스는 건강상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방역 패스가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포함한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는 물론 피해 대책과 같은 올바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중이용 시설에 제한을 두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막고자 백신 패스를 시행했으나 이번 달부터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의 입단 제동이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최초로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변화된 사정과 현재 방역 당국의 방역 정책이 60세 미만의 사람들까지 식당, 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방역 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번 집행정지 판결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어요. 이번 방역 패스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그전까지 방역 패스로 인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겠군요. 네, 대구지방법원은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을 막는 것을 과도한 사익 침해라고 보고 해당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정부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대구의 방역 패스 집행 정지라는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거네요. 백 기자님께서 지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을 듣고자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다고 합니다. 윤용진 변호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정지시켰었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그 식당, 카페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대구 소송에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풀어냈고 그것이 또 영향을 미쳐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식당, 카페 방역 패스가 풀린 점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쌓이면서 정부로서도 이제는 방역 패스를 일단은 잠정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정지를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들이 상당히 이런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많은 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 패스 부분은 풀렸는데 이 남은 부분이 영업 시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당연히 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시대에서는 지금 유럽 선진국들 대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흐름들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근데 이거는 잠정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서 향후 또 어떻게 될지 진행 상황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역 패스 중단을 가장 환영하는 분들은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방역 패스 반대 시위도 일어났었다고요. 맞습니다. 방역 패스 방침과 영업 제한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이 단체로 광화문으로 모여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모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네요. 집회 인원은 어느 정도였나요?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지방에서 참석한 자영업자가 있어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집회 참석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됐지만 현장에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죠.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해당 시위에는 QR체크와 접종 여부 확인, 발열 점검을 위한 질서유지 요원이 30명 배치됐다는 겁니다.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의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마저 방역패스를 지닌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니 이러한 역설이 정말 감염병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은 더욱 불거지기도 했어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차례 지원책을 내놨으나 이는 자영업자들의 월 임대료 2~3달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진짜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네, 코로나 사태의 초기였던 2020년 3월 699조 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난 6월 말 기준 858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방역 패스까지. 방역 방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한 분을 만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작년 12월에는 방역 패스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문다고 해서 정말 난감했죠. 지금은 방역 패스가 풀려서 점점 나아질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는 하면 할수록 손해일 정도였으니까요. 여러 지원책을 준다고 하지만 그걸로 다 회복될 수는 없잖아요. 방역패스의 의무화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했던 이들은 비단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었죠. 현재는 잠정 중단됐지만 12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원래 2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결국 4월까지 미뤄졌다가 결국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시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이 12월이어서 접종 기간이 짧기도 했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방역 패스 시행이 연기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이 결정되기 전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언론기관에서 4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2%가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죠. 청소년과 부모의 선택권이 무시된다는 것을 42%의 응답자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어요. 아, 그리고 백신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도 청소년 방역 패스의 반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백신을 모두 접종하셨는데 그래도 자녀의 백신 접종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33%의 응답자들이 백신 접종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패를 청소년 방역 패스의 가장 큰 문제로 보았죠. 방역 패스를 비롯한 코로나 방역 전략과 피해 대책은 이번 대선 후보들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얼마 전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밝혔던 각 후보들의 코로나 대응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 모두 현 코로나 방역 평가와 대책 방안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언급했었네요. 네, 각 후보들 모두 정도는 다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이에 상응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었어요.
다만 공공병원을 늘릴 것인지 민간 의료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선인지를 놓고 해법이 나뉘었죠.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한 후보들은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강조했었죠. 맞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확충 대신 기존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되 진료 수가, 즉 재정 지원을 높이겠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를 보면 공급이 24만 병상 더 많기는 합니다만 종합병원은 부족하고 중소규모의 병의원과 요양병원이 많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민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 또한 있었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는 방역패스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현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라며 방역 대책을 전면 비판했습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실제 방역 패스 도입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위중증 중환자 급증과 병상 부족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밝히며 정치적 이유로 방역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은 백 기자님과 함께 방역패스의 시행의의와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고 방역패스를 비롯해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코로나 방역 전략과 피해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정부는 코로나19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개선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투표자의 표심을 사기 위한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성 정책에 더 이상 치중하지 않아야 하고요. 공공병원 확충이나 백신 패스 전면 폐지와 같은 정책을 내세울 때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쉽지 않겠지만 정책적 경쟁보다 협력과 조율에 초점을 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정책 시도와 도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의 슈동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백채원, 기술의 제51기 기술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마연, 진행의 제51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박수연, 제51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백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0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